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는 벌써 벚꽃이 다 핀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좀 빨리 핀 것 같죠? 추웠다 더웠다가 지금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할 차례인데 9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협회에 대해서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협회 중에서는 공제사업, 공동구제사업,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개인 회사에서는 보험이고 우리 공제는 협회 회원들끼리 돈 모아서 하는 공동구제사업입니다. 협회에서 한 문제, 교육제도 5개 교육제도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 교육제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수수료에서 수수료 포상금 합해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2문제, 행정벌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고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해제되면 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공인중개사법에도 포상금이 있고 외국인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외국인 특례, 외국인에게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 모든 과목이 특히 2차 과목에서는 용어 정의가 다 있는데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 법에서만 쓰는 게 용어의 정의입니다. 우리 교과서 374페이지에 있는데요.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하고요.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 아닙니다. 그 말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란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외국인도 포함한다. 이 말은 임대차 신고는 외국인도 신고해야 되고요. 물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도 외국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주택 임대차 신고 때문에 4번은 신설된 용어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니다. 개업공개사는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자, 신고 대상 계약,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입주권, 분양권,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암기 프린트 그 12번에 보면 근공도시 빈산주택 맨 밑에 있어. 이게 요게 있는 겁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제가 건축물 분양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자로 줄여놓은 게 법제처에서 줄여놓은 법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 암기 프린트 12번에 있는 근공도시 빈산주택 첫 글자만 따가지고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건축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신고 절차인데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고 했죠. 교환 계약,
증여계약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받으면 신고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면 X입니다. 신고관청에 신고를 하는데 원래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아까 용어정의에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 하더라도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관청은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금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해제됐다면 해제 신고를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금정체계에 의해서 금정을 해야 됩니다.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고요.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금정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거 허위신고 등을 한 거 보니까 과태료를 뭐 몇백억 경기도 특히 경기도에서 많이 적발했더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센터에서도 적발하고 오늘 뉴스에 특이한 게 보니까 빌라 4억짜리인데 8억에 신고를 했더라고. 4억에 사놓고 8억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요즘은 다운계약서보다 업계약서가 더 많다고요. 왜 굳이 왜 이렇게 업을 해요 하는. 그렇죠. 다음에 8억에 4억에 샀다 8억에 팔면 원래 양도소득세 빨리 팔면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내잖아요. 그럼 8억에 팔아도 8억에 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얼마 안 하니까요. 취득세는 싸잖아요. 1% 뭐 2% 3% 주택인 경우는 싸니까 양도소득세는 비싸잖아요. 빨리 팔면 1년 안에 팔면 70%죠. 70%? 네, 1년 안에 팔면 70%인 것 같은데 거의. 그래서 이렇게 딱 업계약서 적어서 적발돼 가지고 과태료를 5%니까 8억에 대해서 부과를 했더라. 58, 44. 그러니까 이 신고를 이렇게 했으니까 거짓 신고한데 이게 거짓 신고한 높은 금액에서 부과를 했더라고. 이 4억에 부과한 게 아니고. 그래서 4천만 원씩 58, 40, 4천만 원 맞아요? 8억에 4천만 원, 4천 몇백만 원씩 부과했더라고. 이게 8억 좀 넘게 신고를 했더라고. 오늘 뉴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짓 신고 이런 걸 신고관청이 검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다운계약서보다 업계약서를 더 많이 적어요. 다운계약서는 나중에 무조건 그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업계약서는 근데 다운계약서 적는 것도 있죠. 분양권은 다운계약서를 적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분양권은. 왜냐하면 분양권은 세금이 뭐 60% 세금이 높으니까 다운계약서 쪽 손피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지는 피 해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보통 계약을 해요. 분양권인 경우는 오히려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하는 게 더 낫죠. 분양권인 경우 1년 넘으면 60%인데 이거 등기해버리면 등기하고 1년 안에 팔면 70% 세금 내야 되니까 양도소득세. 오히려 등기하기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파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분양권은 또 다운계약서 적기가 쉬우니까 더. 그 지금 뭐 분양권 마피는 뭐 다운계약서 아니겠지만 거의 피 없는 거 이런 거는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 거의 프리미엄 하나도 안 붙어 있다 하는데 막상 중개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추가 비용 있다 이렇게 말 많이 해요. 마피는 마이너스 피니까 그냥 마이너스 피 그대로고 손피는 손에 지는 피예요. 손피 1억이라고 하면 1억을 그냥 매도인한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세금 원래 1억 지어주면 세금을 6,6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지방소득세 10%, 양도소득세 60% 하면 66% 세금 내야 된다고요. 그 1억 피가 1억 붙었으면은 세금 6,600만 원 합하면 1억 6,600만 원이죠. 그럼 손피 1억을 매도인한테 주려면 매수인은 1억 6,600만 원을 준비해야 된다고 돈을.
손에 1억을 지어주는 게 손피라고. 손피 1억이라고 하면 손에 매도인 앞에 손에 지어주는 게 1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머지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세금 적게 늘리고 그럼 좀 더 다운계약서 적자 오히려 매수인이 요구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정을 나중에 폭로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폭로해도 과태료는 둘 다 부과되지만 세금은 어차피 매수인이 내기로 했으니까 매수인이 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손피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하면 나중에 폭로될 가능성이 좀 적어요. 폭로해도 어차피 매수인이 내야 되니까 과태료는 둘 다 부과돼요. 양쪽 다 부과돼요. 이게 거짓 신고하면 매도인 측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매수인 매도인 둘 다 과태료 부과된다고요. 5% 거짓 신고한 경우는. 아마 뭐 이천도 피가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뉴스에 나온 걸로 보면. 근데 한번 중개업소에 가서 또 물어보면 다를 수 있어요. 손피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보통은 추가 광고 낸 거 보니까 추가 비용 있음 이런 걸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뭐 추가 비용은 은행 이자 이런 건 중도금 후불제 이런 거는 당연히 매수인이 거의 다 내는 걸로 돼 있어요. 그 계약을 하면 대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검증책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 검증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그다음에 그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 위반 사실이 있으면 고발을 하고 또는 세무서에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는 그 우리 암기 프린터 50번 암기 프린터 50번에 4번에 보면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그겁니다. 이걸 줄여놔가지고 그냥 결과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지금 우리 그림에도 있습니다. 자,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 의무자 378에서 379 기본서에 있는데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계약일로부터입니다. 잔금일로부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하면 X입니다.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뜻은 반드시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되고 따라서 위반하면 나중에 과태료도 양쪽에 다 부과한다고 했죠. 아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고 제출은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꼭 반드시 한 명이 해야 되고 둘이 같이 갔다고 처벌하는 거는 뭐 아니다. 근데 법조문에는 법조문이 아니고 서식에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X라고요. 제출은 공동으로 안 해도 된다고요.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제출은 1인이 제출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 개업공개사 없이 거래했으면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가 아까 용호정의가 매도인 매수인이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도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법 만들었을 때는 이게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거부해버리면 난 다운계약서 안 적어주면 사인 못하겠다 하면 둘 다 과태료 받아야 돼. 둘 다 신고 못하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서 한 명이 거부하면 이제 나머지 한 명이 단독으로 하면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유서에 거부해가지고 못해서 혼자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약서 4번 첨부해야 되고요. 첨부해서 가지고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고요. 한 명이 거부해서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중개를 한 경우에 그 공동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고 제출은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중개거래일 때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중개거래일 때는 국가 등이 일반 당사자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이번에 보셨죠? 모의고사 보고 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느냐 그 보면 모의고사 모든 모의고사가 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에서 주로 그 40문제 중에서 35문제 이상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이번 방문각 1회 모의고사는 1번, 2번은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 1번, 2번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도 나왔잖아요. 이번에 시험에 목적 이런 거는 제가 한 13년간 시험에 안 나왔다 했죠. 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40문제 중에서 한 35문제 정도는 중요해요. 그리고 몇 문제는 100%다 중요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시험에도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몇 문제씩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만약에 모의고사에 제가 강의 안 하는 게 혹시 있다면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강의 안 하는 내용이 있다면. 강의 안 하는 건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특히 1번, 2번, 3번 한까지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요번에 모의고사 문제에. 그렇죠. 1, 2, 3번 정도가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시험에도 그런데 100% 중요한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거는 틀려도 90점 맞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요. 받는 데는 90점 받는 데는 상관없다고요. 자, 신고사항 요거 시험에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는데 암기 프린트 5번, 6번, 9번, 13번 요 4개 암기하면 시험에 2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2문제. 특히 이 2개가 중요합니다. 실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1번, 2번 이게 2개가 중요한데요. 이 2개는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이면 이게 뭐 문재인 정부 때 중요했죠. 지금은 자꾸 완화하고 있는 추세니까요. 지금 이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니까 피해보는 거는 오히려 지금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게 엄청난 타격이 많대요. 옛날엔 주택수에 포함 안 되니까 다주택자들 중과세 하니까 그 틈새 시장이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거의 미분양이고요. 또 빌라도 지금 공시가격을 낮춰달라 해서는 또 있지만 낮춰주니까 공시가격을 낮춰주니까 빌라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가 이 공시가격이 낮아지니까 빌라 이게 전세 그 보정 반환 보정을 가입할 수 있는 허그나 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공시가격의 150%였어요. 그럼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한 5, 60%밖에 안 된다고. 2억짜리도 공시가격은 예를 들면 1억밖에 안 돼요. 그럼 1억에 150%면 1억 5천에 전세 줄 수 있었다고. 이게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공시가격을 뭐 몇 퍼센트, 10% 이상 한 20% 가까이 내렸나 보더라고요. 퍼센트는 정확하게 그 건물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이걸 공시가격을 내리버리니까 지금 1억 하던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8천만 원밖에 안 한다 공시가격이. 그러면 8천만 원에 또 140%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해주고 또 전세가율을 이 공시지가의 140%에서 90%까지만 인정해주는 걸로 이번에 바꿨어요. 그럼 또 90%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1억 5천 전세 놓던 걸 한 1억 2천밖에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요. 그럼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 빌라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들려고 하죠. 이제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그럼 1억 5천 전세 주던 걸 1억 2천밖에 보험이 가입 안 되니까 1억 2천으로 보증금을 맞춰야 된다고. 그럼 3천만 내줘야 돼. 주인이. 내줄 돈이 없다는 이야기에 거의 다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세 그 임대사업 특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분들은 이게 3천만 원 내리면 그 3천만 원을 월세로 받으면 된다고. 뭐 처음에 세입자 받으면 월세를 20만 원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민간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구에 등록을 한 사람은 또 월세 전환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도 없고 세입자 밖에도 많이 못 받아요. 그 대신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세제 혜택은 받죠.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니까 세제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월세를 많이는 못 받도록. 그 빌라 투자하는 게 좀 이제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격이 내려가는 게 패단이 더 많아요? 올라가는 게 더 많아요? 내려가는 게 그 경착륙이 더 위험한 거예요. 연착륙이라든지 서서히 내려가야 되지. 갑자기 확 내려가 버리면
갭 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의 뭐 완전 손해잖아요. 그래서 연착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려가면 확 내려가 버리고 올라가도 확 올라가고 이러니까 내려가든 올라가든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내려가야 된다고. 갑자기 확 떨어지거나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면 문제예요. 갑자기 확 올라가면 그것도 이익 본 사람이 있지만 갑자기 내려가 버리면 전부 다 손해 본 사람. 타이어 펑크 나는 거하고 똑같다고. 타이어 펑크 나면 경제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수레바퀴 못 돌아가듯이. 타이어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갈 수는 있어요. 좀 별로 좋지는 않지만 들그덕거리면서 갈 수는 있다고요. 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은 투기과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6억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되고요. 투기과일지구인 경우는 정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투기과일지구는 뭐 용산, 강남 3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다 해제되고 없습니다. 이 정빙 자료 제출하는 걸 제가 이거 투기과일지구를 분양받아 봤거든요. 아파트 분양을 받아도 정빙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3년 후에 입주하는데 3년 후에 입주할 돈 어디 있는지 정빙 자료, 은행 통장 잔고를 다 내야 돼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 또 왜냐하면 3년 동안 번 거 미래소득이라 해서 세배를 인정해줘요. 자기 연소득에 이때까지 그 소득세 신고한 거 이런 거의 세배를 미래소득, 장래소득으로 인정해준다고요. 또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 받으면 되니까 그럼 크게 그렇게 사실 어렵지는 않기는 한데 어쨌든 그 문제. 저 같은 경우에 안 어렵지만은 미성년자가 부모 돈 받아가지고 몰래 사기는 어렵겠죠. 증빙자료 다 제출해야 되니까. 그럼 부모한테 받았다. 돈 어디 나는지 말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받았다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 젊은 미성년자들이 사실상 어렵고 나이 많은 사람은 큰 문제 되지는 않아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신고해야 되는 게 실거래 가격 신고하는 게 가장, 이게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 실거래 가격 신고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되고요. 부동산의 종류,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단 이 5번은 이게 시험에 출제했는데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 5번이 답이라고. 직거래는 개업공개사 없잖아요. 없는데 인적사항 제출할 수 없죠. 직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신고 안 해도 된다고요. 이거 시험에 출제됐어요. 계약 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등의 소재지 이런 것 암기 프린트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개 신고해야 된다. 이게 지금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폭등 시기에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중개업을 해봐도 이게 법인이 좀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어떤 분 왔는데 여자분, 나이 많은 분 회장, 사위가 사장, 아들은 상무더라고요. 아들이 좀 말썽을 많이 피우고 재산 제대로 관리 못하나 봐. 아들이 오히려 상무이사고 사위가 대표이사더라고요. 그 뭐 다 와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법인이 취득을 하더라고요. 한 25억 이렇게 되는데 나가고 원룸 이게 통매매 하는데 그 임대사업 하려고 그 보니까 전부 다 이런 법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인을 하는 이유는 세금 줄이는 거, 세금 주고 비용 처리하기가 쉽다고요. 전부 다 임원들이니까 다 법인 카드 다 있고 그 차량 유지비 이런 거 다 지원해주고 차도 다 법인 이름으로 사가지고 그냥 각자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 다 비용이니까 법인세를 내잖아요. 법인은 양도소득세 내는 게 아니죠. 법인세 내면 되니까 법인세는 비용 다 빼고 남는 거 가지고 낸다고 세금을. 그래서 또 법인세 세율도 낮잖아요. 또 양도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는 엄청나게 세율이 뭐 70% 뭐 집이 여러 개면 더 세금 많이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 줄이려고 법인 명의로 취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인인 경우 취득세 12%죠. 지금 정부에서 취득세를 완화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법은 개정이 안 됐어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굉장히 시장에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해 주니까 환급해 준다고는 하는데 법이라는 거는 모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뭐 바뀌기는 할 것 같은데 내년 선거기 때문에 아마 바뀌기는 바뀔 거예요. 미리 발표를 해놓고 안 바뀌면 또 더 혼란스럽잖아요. 그게. 그래서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기 현황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에 관한 사항도 신고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무조건
그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라도 증빙 자료는 투기과일지구인 경우만 증빙 자료 제출합니다. 법인인 경우도. 법인 회사죠, 회사. 자, 이게 중요하다고. 2020년 10월 27일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생겼습니다. 옛날에 없었는데 날짜 기억할 필요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일지구인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비규제적은 좀 전에 말했던 거 다시 복습이에요. 6억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 모든 거래. 그리고 투기과일지구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토지 자금 조달 계획인데요. 토지 자금 조달 계획 이것도 신설된 내용입니다. 토지 암기 프린트 13번 맨 밑에 있습니다. 토지입니다. 토지. 그 지금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택하고 토지죠. 그 주택하고 토지가 돈이 된다는 이야기. 돈이 되니까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축물 이런 건 지금 아무런 규제하는 게 없잖아요.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거. 돈 안 된다는 이야기. 그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돈이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해봐야 돈이 안 돼. 특히 뭐 펜션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분양받으면 골 아프지. 호텔, 요즘 호텔도 분양 많이 하더라고. 호텔 같은 거는 분양받으면 골치 아파요. 그거 어떻게 관리할 호텔 그거 관리할 거냐고. 생활형 숙박시설,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올해 지금 이번 달까지인가 오피스텔도 용도 전환 안 하면 이행강제금 10%씩 매년 부과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그 건축법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용도 분류 쉽게 변경이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오피스텔로 변경 가능해요.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론적으로는. 근데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지금 오피스텔도 변경이 못했대요. 불가능하대요. 법은 건축법에서는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오피스텔하고 주차 대수가 다르고 정화조 묻는 게 다 다르고 주차장 새로 만들어야 돼. 땅 사가지고. 가능해요 그게. 그리고 또 100% 수분양자 100% 동의받아야 돼. 용도 변경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또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에서 100%라는 건 거의 없죠. 한 명이 뭔지도 모르고 나 그건 못하겠다. 그냥 살지 뭐 하냐 이러고 한 명만 반대도 안 되고 실제 불가능하다고. 단 한 건도 지금 용도 변경이 된 데가 없어요. 그 이제 전부 다 10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해버리면 분양받은 가격 다 뺏겨요. 지금 문제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뭐 한 8만 호실 정도가 분양이 됐대요. 그냥 아파트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분양받았다고요. 근데 이제 살면은 그걸 세놓거나 하면은 골치 아프다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도 안 돼. 당연히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런 거 하지 말고 살려면 토지하고 주택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토지입니다. 토지. 비지분거래. 지분거래인 경우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지분거래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돼. 이렇게 뭐 국토부 이야기는 이렇게 한 이유는 청계산 기획부동산 지보면 수천 명이 지분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분 투자가 기획부동산이 많으니까 기획부동산 사기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수도권은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근데 수도권 외의 지역은 그럼 그것도 그럼 무조건 하면 좋을 텐데 이건 6억 이상. 그럼 수도권 외의 사람은 사기당해도 되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수도권은 지분거래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비수도권은 6억 이상인 경우 지분거래라도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억 이상, 수도권 외의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만, 초과가 아니라 이상인 경우만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토지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말하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는 거는 토지 아니라고요. 토지지만 이게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어요. 주택이 있는, 아파트가 있는 토지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아닌 뭐 오피스텔이 있는 거, 상업용 건축물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아까 규제 안 한다고 했죠. 돈 안 되니까 해봐야. 자,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서를 방문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문서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다. 전자문서는 대리는 안 되고요. 본인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 대리권 수권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은 본인만 가능해요. 그래서 실장들이 현업에 있는 분들 물어보니까 실장 내가 다 했는데요. 누구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했냐니까 사장님 당연히 사장님 걸로 했죠 이러더라고. 사장님 걸로 했으니까 입력은 실장이 해도 그건 사장이 한 걸로 인정되죠. 그래서 본인만 가능해요. 전자문서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한다라고 돼 있어요 서식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명 같다고 뭐 적발되면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한 명이 해도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나 서식에는 1인이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100% 기출문제도 100% 완벽하지 않고요. 모의고사도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 우리 이번에 박문각 모의고사도 보니까 시체라고 나온 게 있더라고. 시체라는 말은 삭제됐어요. 너무 시체가 좀 뭐 시체나 시신이나 똑같아요. 근데 시신으로 바뀌었어요. 법조문에는 뭐 별 의미 없는데 어쨌든 시체 시신 같은 말이잖아요. 몸체자 몸신자. 근데 왠지 시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 이미지가 좀 있죠. 시체 이런 말이. 그래서 시신으로 바뀌었어요. 그 모의고사에 법 바뀐 게 반영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거 뭐 시험에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한 문제 분묘기지권 합해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모의고사 그 파트를 자꾸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의고사를 응시해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그 파트에서 주로 나오니까. 기출문제도 100% 완벽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객관식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문제를 골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시를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은 신분증 공동인증서로 신분증에 가름합니다. 공동인증서 있으면 되고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공만 서명 또는 개공이 개업공개사 줄임말, 소공은 소속공개사 줄임말,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습니다. 뭐 문제 기출문제 같은데 보면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한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한 것으로 가름한다. X입니다. 무조건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도 개공이 신고해야 된다고. 중개거래인 경우는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 국가 등이 하지만 자 그다음에 제출 대행인데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불가능하고요. 방문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만약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 자필 서명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구 거 있어야 될까요? 이거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한다고 했죠. 두 사람 거 다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한 명 거만 있으면 된다. 요거 서류 자필 서명 위임장하고 신분증 한 명 거만 있으면 됩니다. 예, 매도인이나 매수인.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직접 제가 친구 거 중개를 해봤거든요. 직거래 친구 걸 중개해도 제가 뭐 개업공개사가 아니니까 제 서명 날인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직거래 한 것처럼 자기들끼리 그냥 법무사 입회하에 했는데 법무사들이 서류 받는 거 보니까 매수인 것만 받더라고. 법무사가 매수인을 대행하잖아요. 등기를. 그래서 매수인한테 돈 받고 매수인 것만 받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당사자라고 했는데 여기 뭘 대행하는 거예요? 제출을 대행하는 거예요. 제출을 누가 하면 된다고 했어요? 한 명이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 한 명 것만 있으면 된다고. 제출을 대행하는 거니까 작성을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작성, 서명 또는 날인을 대행하는 거 아니죠.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되죠. 근데 제출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출 대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출은 1인이 제출하면 된다 했으니까 한 명 것만 있으면 된다고. 법인을 대행하는 경우는 법인 인감 날인한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 법인 인감증명서 있어야 됩니다. 개공을 대행하는 것은 소공만 가능하고요. 보조원은 대행 못하고요. 소공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개업공개사의 위임장이나 개업공개사 등록증 사본은 필요 없습니다. 신고 필증 발급입니다. 신고 필증 지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지체 없이입니다. 즉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딱 두 번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한 번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의 적시는 휴업했다가 재개신고하면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한 증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는 규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된다. 다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즉시라는 표현은 두 번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물론 시험에 지체 없이 대신에 즉시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어렵게 나오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즉시는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즉시라고 한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가 더 빠른 개념이 굳이 따지자면 즉시하고 지체 없이 중에서 즉시는 3시간 안에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법인신고서 등이 제출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그러면 이게 자금조달계획서 이런 걸 제출 안 하면 신고 필증을 발급 못 받고 신고 필증이 없으면 등기가 불가능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자계약 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전자계약서 적으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따로 해제 신고할 필요 없고 따로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도 없고 따로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해제 신고 30일인데 지금 뭐 국민의힘 누구 국회의원 이름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거 5일로 지금 개정 발의를 했더라고. 지금 현재는 30일인데 5일 이내 하는 걸로. 아직 바뀐 거 아니에요. 그냥 30일이에요. 그냥 취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봐도 5일 이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30일 이내 해제됐는데 30일 이내 신고하라고 하면 뭐냐면 거짓 신고를 예를 들면 5억인데 7억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면 사이트에 바로 열람 바로 떠버리거든. 신고한 사실이. 그러면 손님 오면 그 실거래 신고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7억에 거래됐다. 금매로 6억 나왔다. 빨리 사라 지금. 그 빨리 6억에 사고 보니까 좀 이따 보니까 해제되고 없어요. 30일. 좀 이따 보니까 한 달 지나서 보니까. 이게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 높게 팔아먹으려고 일부러 비싸게 신고해놓고 해제 신고를 30일 이내 하면 되니까 그 전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빨리.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해제 신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였는데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그 인터넷 지범에 나올 텐데 자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법 취지를 밝혔어요. 자정거래가 뭐 저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주식을 저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주식에서 쓰는 용어래요. 자정거래라는 게.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주식은 뭐 부동산처럼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며칠 있어야 뭐가 그 며칠 안에 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주를 판다고 주문하고 100주를 산다고 주문해버리면 결국은 하나도 산 거 없잖아요. 결국은 그대로인데 서류상은 100개 팔고 사고 한 200개 거래된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야 이거 거래 잘 되는구나 하고 예를 들면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전거래 인터넷 치보면 자전거래라는 거 나와요. 그 자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자전거래라는 거 좀 전에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5억짜리를 7억이라고 신고해놓고 해제되기 전에 손님한테 이게 7억에 거래됐다. 지금 6억 금매 나온 거 있으니까 빨리 사세요 해가지고 사보니까 나중에 해제돼 버리고 없다.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님의 입장이라면 뭐 호갱노노 이런 거 어플 보면은 6개월간 시세 실거래 가격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최소한 6개월 거는 봐야 돼요. 그 땅 같은 걸 거래할 경우에도 개별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보다 더 싸게 땅 판다 이렇게 해도 그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개별 공시지가라는 거는 자꾸 이신청해가지고 높일 수 있거든요. 나 세금 많이 내고 싶다. 높여달라 하면 높여줘요. 이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필지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개별 공시지가 검색하기 쉬우니까 인터넷 치보면 요즘 다 나오니까요. 또 표준지 공시지가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할 수 있었는데 30일 이내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모두 30일입니다. 30일 이내
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또 30일 다 정리는 돼 있죠. 35번에 보면 35번에 2번, 3번에 정리는 돼 있습니다. 35번 30일입니다.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해제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거래 당사자 둘 다에게 부과합니다. 한 명이 거부하면 입증서류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 개공이 가능합니다. 둘 다 개공이나 국가 등은 의무는 없고 할 수만 있다고 안 해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무효 취소 해제된 거는 이게 소송해가지고 무효 소송을 해가지고 3년 후에 무효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공개사가 남 계약하면 계약 성사시키 주면 끝이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약 해제됐냐 이걸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할 의무는 없고 가능이라고 돼 있잖아요. 가능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했죠. 중개 거래면. 제출 대행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습니다. 전자계약해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이 해제 신고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시스템상 해제해버리면 자동적으로 해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요. 정정 신청 할 수 있다. 해제 신고는 하여야 한다. 변경 신고 할 수 있다. 원래 해제 신고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정정 신청도 법조문에는 할 수 있다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법조문에 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다. 정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타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게 정정이라고요. 자, 우리 암기 프린터는 14번에 있습니다.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 가능하므로 혼자 사는 거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되고 요 1번은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주지사 종목 또 특히 4번에 건축물의 종류지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됩니다. 요거 지금 동그라미 2번 요거는 전자문서 안 된다 했고요.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 없고 또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 부동산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불가능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정정,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된다고요? 그럼 제가 주민등록번호 잘못 적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정도 안 되면. 국토부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 3번 안 되는 거예요. 불가라고 돼 있죠.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 안 된다. 그거 이거 잘못 적었는데 어떻게 하냐? 집은 번지수 잘못 적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더라고. 정정이 안 되니까. 만약에 정정이 가능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주민등록번호 바꿔버리면 제가 샀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되팔면서 제 앞으로 등기했다 다시 팔아야 되는데 중간 생략 등기로 악용할 수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이름 잘못 적었다 해가지고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맨 마지막 산 사람으로. 그래버리면 요즘 주소 도로명 주소 죽전 도로명 주소 집번은 정정 안 돼. 집번은 그 사람 주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집번이라는 건 부동산 집번 부동산 그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 주소를 소재지를 바꿔버리면 딴 부동산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산다고 거짓말 시켜놓고 엉뚱한데 옆에 걸 할 수 있거든. 필지가 다른 필지라고 집번이 바뀌면 네네. 집 주소 뭐 거래 당사자 집 주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는 이해되죠? 요거 좀 이해 안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면 그냥 암기해야 돼. 앞대가리 따가지고 15번, 14번, 15번에 있는데 왜 이거는 정정 가능하고 이거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거 왜 건축물의 종류를 되는데 토지의 종류는 왜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국토부 설명 들어도 사실 저도 지금 사실은 잘 안 돼요. 근데 건축물의 종류 정정하는 건 가는데 토지의 종류를 바꾸는 거는 지번이 바뀌는 거래요. 하여튼 딴 부동산이래.
토지 종류가 바뀌는 거는 딴 부동산이래. 토지 종류를 바꾸는 거는 그래서 안 된대요. 어쨌든 이해 안 되면 그냥 암기해야 돼. 토지 종류를 바꾸는 거는 부동산 자체가 다른 부동산이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너무 깊이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이해 잘 안 돼요. 건축물을 그럼 건축물도 같은 의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된다. 신고 필증에다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신고 필증에다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제출하면 되고요. 모두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정정 변경 신고 필증도. 자, 변경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우리 기본사하고는 순서는 다릅니다. 제가 암기 제 방식대로 암기하려고.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변경 신고하려면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려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므로 전자문서 안 되고요. 등기 신청 전에만 정정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정정은 등기 신청 후에도 정정 가능해요. 예를 들면 면적을 100제곱미터인데 동그라미 하나 잘못 적어서 1000제곱미터 적었으면 그건 정정 등기 후에도 가능하다고요. 근데 변경은 등기 전에만 가능하다.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오타 고치는 게 정정이고요.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면적 100평 살려고 했다 200평으로 변경한 거예요. 그게 변경이라고. 그래서 변경도 가능하고 정정도 가능한 거는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요 세 개는 정정, 변경 둘 다 가능합니다.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아마 거래 지분하고 거래 지분 비율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깊이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그냥 안 되면 그냥 암기하라고 단순히. 자꾸 하다 보면 저도 거래 지분하고 지분 비율도 국토부에 물어봤는데 설명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거래 지분하고 지분 비율하고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요 세 개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요거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은 당사자 중 한 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한 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안 된다고.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공급가액, 옵션 비용 요거는 전자문서 안 되는 이유가 요거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혼자서 가능하다고.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 선택 품목. 요즘 아파트는 선택 품목, 옵션 비용이 다 있죠. 발코니 확장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택지지구, 그 공공택지나 이런 택지지구 안에서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거의 500~6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는 데는 이게 발코니 확장 비용을 2천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자기들 마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발코니 확장 비용은 돈 거의 들어가는 게 없어 사실은. 어차피 처음 뭐 발코니 있으나 없으나 그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원래 지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단지 발코니가 있으면 오히려 유리창이라든지 칸막이 하나 더 설치해야 되니까 돈 더 들어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확장하는 게 돈 덜 들어가는데 다 더 받는다고. 추가 비용을 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 분양가에는 포함이 안 되나 봐. 분양가 자꾸 비싸게 못 받고 하니까 옵션 비용은 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을 때도 따로 받아. 옵션 비용 통장 따로, 계좌번호 따로 해가지고 받고 분양가 따로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택임대차 신고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좀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